봐도 문남진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예, 오늘 아침에 분위기가 약간 깔아앉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니까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요즘 사실 길가에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전에 불과 몇 년 전까지 중풍으로 인해 가지고 다리를 전다든지 팔이 마비됐던 이런 사람 길가에서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근데 요즘 너무너무 많아졌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여러분들은 눈에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혈액투석하는 병원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것이 불과 한 4, 5년 사이에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이것이 뭘 말하느냐 하면 만성질환들이 너무너무 많아져 가지고 그것으로 인한 우리 사람들이 겪는 고통, 이런 것들이 제 눈에는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오래 있었는데 중풍 환자들이 길가에서 보면 어쩌다가 한 명 이렇게 봤는데, 최근에는 그런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혈액투석 병원이 점점 많아지는데 내과 의사들이 신장을 전문한다고 해서, 내과 의사들이 사실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이런 데 3D 업종이거든요, 병원에서는. 그런데 이제 내과를 하면서 신장 내과를 많이 한다 그러고 큰 뜻이 있는가 했는데 보면 전부 다 혈액투석. 그게 왜냐하면 본인들의 부담은 적은데 나라에서 돈을 대주니까 치료하는 사람들도, 치료해주는 사람들도 편하고, 그 다음에 그런 질병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갈수록 질병들이, 만성질환들이 많아지는데, 특히 오늘은 저는 이제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은 이 가을에, 이 겨울에 잘 생기는 질병, 너무너무 질병들이 많지만 그 질병 중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 시기에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심혈관계 질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뭘 어떻게 조심을 해야 좀 병이 줄어들까, 나의 건강을 지킬까, 나의 가족의 건강을 지킬까 하는 데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추운 계절에 특히 주의해야 할 질병이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중풍, 그 다음에 심장 마비 뭐 이런 것들인데요. 혈관하고 관계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을 다시 한번 나열해 보면 고혈압, 심장질환, 뭐 관상동맥 다 같은 맥락입니다. 심장에서 시작해서 온몸의 혈관으로 질병이 생기는 것, 혈관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혈액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들인데, 뇌혈관 질환, 뇌졸중, 부정맥 같은 것들이, 어제도 제가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가슴이 너무 뛴대요. 그런데 만져보니까, 정말 맥박을 만져보니까 너무 부정맥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본인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임시방편으로 우선 그 자리에서 가슴을 세게 치라고 그랬어요. 이게 가슴이 죄송합니다. 가슴이 이 자극이 자동적으로 한 군데, 우리 심장에 여러 군데 자극이 생겨요. 그러나 그 자극이 한 가지가 제일 강한 것이 딱 잡고 나머지는 다 무시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적으로 이게 심장이 뛰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너도 뛰고 나도 뛰면 막 부정맥이 생겨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꼭 재진 것처럼 막 두근두근하고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임시방편이에요. 부정맥이 부정맥이 생기겠습니다, 제가. 또 들켰네요. 그래서 심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뛸 때는 가슴을 세게 쳐줘야 돼요. 이 심장 있는 부분을 터지지 않을 정도로. 그러거나 아니면은 기침을 아주 참아가지고 굉장히 세게 해가지고 이 심장에 자극이 가도록 그래야 되는데, 이 부정맥도 무시하고 있다가는 순간적으로 이게 심장이 이기는 때는데 제대로 혈액 공급이 안 되면 실신을 일으키거나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이제 가슴을 세게 치라고 이랬더니만 뭐 이렇게 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게 치라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금방 가슴이 뚫어질 정도로 쳐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부정맥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이러한 질환들이 전부 심장 관련해서, 혈관 관련해서 질병이 생기는데, 유발인자가 뭐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유전적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나이가 있고 그다음에 인종에 따라서 이런 병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요즘은 나이, 고혈압, 당뇨병, 흡연, 식습관 등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유전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생활 습관이나 내가 먹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다라는 것이 점점 이제 연구 발표가 되죠. 그런데 이제 특히 당뇨병이 심혈관계 질환에 미치는 위험도는 제가 이걸 이번에 자료를 참면서 또 놀란 게 이 여자들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성이 남성의 2 내지 3배가 높고요. 전체 심혈관계 질환의 사망률도 남자보다 여자가 높네요.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성 질환의 경우도 남성보다 여성의 사망률이 2배가 높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너무 많이 참아서 그런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성질을 좀 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심혈관계 질환이 사망이 1위가 전 세계에는 1위가 심혈관계 질환인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2위예요. 그래도 끊임없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자살률도 이거 상위권에 있기는 한데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이거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성의 이게 우리나라는 이런 통계가 잘 나오진 않아요. 여성의 사망 원인이 55%가 심혈관계 질환이고 유럽, 미국도 역시 여성이 더 높고. 근데 완경기 들어보셨습니까? 완경기란 말이 이제 폐경기를 좀 부드럽게 표현한답니다. 그래서 완경기라고 한다네요. 조금 있으면 나오던데. 그래서 이 고혈압 환자가 이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 전 세계 인구 4명 중에 1명이 고혈압, 즉 심혈관계 질환이에요. 그래서 서구에서는 이 질병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증상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증상이 어떤 거냐? 심혈관계 질환은 흉부에 불편감이 있다, 통증이 있다, 호흡 곤란이 있다, 뭐 이런 건데 정말 제가 주변에서 본 사람들은 뭐 가슴이 막 쪼이는 듯한 통증이 와요. 이런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오히려 소화불량, 팔이 저려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심근경색증이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저 후배 간호사의 남편이 의사였는데 외과 의사 굉장히 잘난 사람이었어요. 40대 중반인데 오후 진료를 하기 전에 점심을 먹고 있으니까 좀 소화불량이 있다 해서 소화제를 먹었는데 계속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소화제를 한 번 더 먹고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조금 시간이 있는데 식은땀이 나고 해가지고 본인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119를 불렀는데 119를 불러가지고 타고 가는 중에 사망하셨거든요.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심장이라고는 생각도 안 한 거죠. 40대 중반이고 이때까지 잘 지나왔으니까 소화가 좀 안 됐다 뿐이지. 그랬는데 그분은 소화불량이라 생각하고 소화제를 한 30분 간격으로 2번을 먹었는데 누워있다가 그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심장이 쪼이는지 아파요 뭐 이런 게 나오면 빨리 병원에 가볼 건데 심장이 아니라 소화가 안 돼요, 팔이 저려요, 뭐 아랫배가 아파요 이런 병이 이렇게 심각한 병을 숨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무서운 세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이러면서 영안실에 뭐 누가 돌아가셨다면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이런 얘기 하시죠. 제가 아는 한 분도 이제 저희 파트너의 고객이었는데 3월 달에 컨디션이 우리가 볼 때 이제 뭐 나이가 한 50 넘었고 60 다 됐으니까 오래 썼지 않냐. 한번 리모델링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가볍게 얘기를 드렸는데 자기는 아픈 데도 아무 데 없고 내 딸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6개월 뒤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데 여기 혈관이 터져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어떻게 손 쓸 도리가 없다. 가시는 도중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갑자기 그렇다고 우리가 매 병 걸릴까 하고 불안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죠. 끝까지 들으시면 해결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병들이 증상이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합병증으로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일 심각한 부분이 뇌죠. 뇌, 눈, 뭐 신장, 간장 이런 간장이라니까 이상하네 간 이런 곳으로 이제 질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예방 인자를 보면 예방을 보면은 위험한 인자 관리. 저희 고객 중에 제가 이제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랬더니만 의사도 그러더라. 어떻게 조심하라 합니까?
몰라, 그것들은 내가 병이 생기면 저 돈 벌고 좋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연세가 70인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해도 다 안 드셔가지고 결국 혈관 터졌어요. 터졌는데 이분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본인 말로 침 맞고 물리치료 해가지고 지금은 좋아졌어요. 좋아졌긴 한데 아직도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렇긴 한데 위험인자를 관리하라 했는데 이분도 그렇고 운동하고 먹는 음식 조절하고 뭐 그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한 식습관 및 생활습관, 가벼운 운동, 꾸준한 정기, 이 모든 인자는 우리가 다 어떤 생활이든지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한다고 해서 결과가 과연 나타나느냐? 그냥 일찍 일어나고 운동하고 이 정도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법을 보면 앞에 그 무서운 질병들, 심장이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질병이지만 치료법은 다른 일반 질병과 똑같아요. 약물요법, 식사요법, 운동요법, 술, 담배 끊으라고 저도 끊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중 조절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약물요법은요 뒤에 또 나옵니다. 약물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우선 임시방편으로 가려주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요법, 운동요법, 운동도요 이런 계절에는 사람들이 난 굉장히 부지런하고 스스로가 굉장히 건강하다, 관리를 잘한다는 생각하에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제는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세 드신 분은 새벽에 운동하는 게 좋지 않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젊은 사람도 역시 새벽에 운동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특히 추운 계절에 일반 여름이나 이런 때에도 새벽에 운동한 내 몸이 원활하게 지금 모든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금방 잠에서 깼기 때문에 얘들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준비 운동도 안 하고 이제 막 달리는 사람들 있죠. 가장 위험하고 특히 요즘 같은 계절에 모든 이 추위에 모든 내 근육이나 혈관에 모든 것이 오그라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운 계절에 이 날씨까지 더해가지고 오그라붙어 있는데 새벽에 운동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새벽에 이제 골프를 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 얘기를 늘 하죠. 그런데도 아이고 뭐 괜찮다고 뭐 늘 다니는데 괜찮다고 이렇게 늘 다니는 사람이 아프지 죽은 사람은 죽지 않잖아요. 늘 다니는 사람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또 약물요법을 요즘은요 일반인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진료를 받고 나서 약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국에 안 들르고 그냥 집에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지난번에 하고 약이 똑같아서 약 안 받았다. 왜 안 받으셨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안 먹고 놔뒀기 때문에 그 약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아무데나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인들도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이제 약도 함부로 처방을 해줘도 잘 안 먹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병원을 맹신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그러나 병원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병원과 관계 지어가지고 질병을 치료받아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오늘은 고혈압으로 이렇게 압축을 세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죠.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건강하다, 젊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분은 고혈압에 대해서 걱정을 첫째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갑자기 문제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혈압이 높더라 이런 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약을 잘 먹고 있고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괜찮다고 이렇게 물어보면 혈압 있는 분한테 물어보면 내가 약 먹고 지금 잘 치료되고 있어요. 괜찮아요. 아무런 걱정 없어요.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취해가지고 나는 치료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일상생활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감춰주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약 먹는 사람이 약 먹고 건강해졌다, 괜찮아졌다고 안심하는 분들이. 제가 아는 분도 우리 병원에 사무국장님 하시던 분이 모임이 안 나와서 전화를 하니까 내가 입원했어요. 왜 입원하셨어요? 이러니까는 혈압이 저기 혈관이 터져가지고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응급실로 입원했다는. 그래서 내가 혈압이 있었냐고 그랬더니만 이제 볼멘 소리를 하죠. 나는 터질 때도 혈압은 정상이었어요. 막 이러거든요. 그만큼 그 약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습니다. 우선 감춰주지만 안에 원래 혈압이 높게 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4명 중에 1명이 전 세계 인구의 4명 중에 1명이 고혈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평소에 늘 안심하고 있을 게 아니라 한 번씩 측정해보고 괜찮더라도 측정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건강 제품을, 이 메나테크 제품을 드시고 있는 분들도 한 번씩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체크를 하셔가지고 내가 적절하게 잘 먹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스스로 점검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고혈압을 한번 보면 이 환자혁명을 쓴 조한경이라는 의사는 이분이 항상 얘기를 하시죠. 약과 병원에 의존하던 건강주권을 회복하라. 약과 병원이 다가 아니다. 우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사실 고혈압은 증상일 뿐이죠. 수치가 높게 내가 체크됐을 뿐이지 그 안에서 생긴 문제는 염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는 건데 그 수치만 가지고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질병명으로는 적혀 있으나 사실은 내 몸이 이렇다라는 증상을 얘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원인이 대사증후군 원인, 즉 대사증후군이 뭡니까? 내가 먹은 것을 내 몸에 쓰고 사용하고 잘 버리고 하는 것이 신진대사인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몸이 인슐린 저항이 생겨서, 인슐린 저항이 생긴다는 것은 인슐린이 모자라거나 기능을 못하거나 어쨌든 그래서 당이 높아지는 거죠. 혈당이 높아지면 자연적 이제 살이 찌게 되고, 그 다음에 혈당이 높아지면 피가 시럽처럼 되는 거예요. 맑은 물처럼 졸졸 흐르는 게 아니라 시럽처럼 끈적하게 되면 그것이 뻑뻑하니까 혈액을 내 몸 구석구석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심장이 또 압력을 많이 써야 되죠. 그래서 세게 뛰어야 되니까 압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그 혈당이 혈관 안에 온몸에 높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교감신경은 우리가 긴장하고 몸이 경직되는 상태예요. 교감신경은 그런 상태가 되니까 또 압력이 높아지고 스트레스, 비만, 혈관 탄력성 저하, 혈관 노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혈압이 높아진다는 원인을 학자들이 밝혀내고요. 이분도 의사의 반란이라는 책을 쓴 신우섭 의사도 고치지 못할 병이 있는 게 아니라 고치지 못할 습관이 있다. 먹는 습관, 활동하는 습관, 잠자는 시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대증역부분 불치병을 만든다고 그래서 정말로 자꾸 약을 먹어야 되니까 몸이 더 나빠지죠. 그리고 소염진통제 또는 약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도. 그러면 우리 몸이 건강한 것은 뭘 말하느냐?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히 하면은 우리 건물이 튼튼하듯이 우리 몸은 기초가 세포죠. 이 세포가 건강하면은 우리 몸이 건강하다. 그래서 세포 60조에서 100조가 되는 이 세포가 건강하면 내 몸이 건강하다는 건데, 세포가 원래가 아니라 우리가 공부할 때는 저렇게 세포가 토마토 껍질처럼 매끌매끌하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보니까 세포 표면에 털이 있더라. 털이 한 세포에 10만 개가 있으면 건강한 거다라는 것을 과학이 밝혀내면서, 그러면 이 털이 어떻게 생겼으며 뭐로 만들어졌으며 하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밝혀냈죠. 이렇게 체인처럼 이렇게 생겨 있는 것이 이 세포 표면에 이렇게 생겨 있고, 이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를 봤더니 대자연에 있는 탄수화물 200여 가지 탄수화물 중에서 8가지가 이 섬모의 원료더라. 섬모, 수용체, 리셉터, 실리아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의 원료가 되더라. 그러면 이것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를 봤더니 이렇게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의사소통을 하고요. 소통을 하면서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아군이면 받아들이고 적군이면 그걸 처리하는 것을 불러서 면역, 이 전체를 통칭을 해서 면역이라고 하는데, 이 기능을 잘할 때 우리 몸은 건강하다는 거죠. 세포 하나하나가 섬모를 10만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기능을 잘하면 내가 건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도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 몸을 한 바퀴를 심장에서 시작해서 다시 심장까지 돌아오는 데는 대략 한 1분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이 막힘없이 잘 돌아다니면 우리 몸이 건강하겠죠. 왜냐? 혈액은 영양과 산소를 몸 구석구석이 보내주고, 간 김에 나쁜 노폐물이나 찌꺼기들을 받아서 배설시키도록 하는 일이 이 혈액이고, 혈액은 혈관을 고속도로로 한다면 혈액은 트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짐을 갖다 주고 짐을 가져오고.
그래서 이 혈관이 우리 몸의 혈관이 지구의 세 바퀴를 돌 정도의 길이이고, 그다음에 모세혈관은 우리 동맥을 심장에서 동맥을 타고 혈액이 와서 모세혈관에서 영양과 산소는 주고, 그다음에 그 찌꺼기는 일한 찌꺼기는 받아서 버리도록 하는 것이 그 교환하는 장소가 모세혈관인데, 정말 이것도 참 놀라운 것이 0.5mm예요. 모세혈관의 길이가 0.5mm인데 혈액은 보통 이곳에서 0.5에너지 1초 사이에 그곳을 통과하면서 그 사이에 조직에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데 째깍 1초 사이에 줄 건 주고 받는다는 거죠. 참 오묘하죠, 우리 몸이. 그래서 그러한 혈관 속에도 보면 이렇게 선모가 있어가지고 그 기능을 잘 하는데, 산소를 공급해주는 적혈구의 표면도 보니까 이렇게 선모가 많더라라는 것이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내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혈관을 자세히 보면 이 혈관에, 이것도 수술실에 들어가서는 안 보여요. 면미경으로도 확대, 굉장히 많은 배의 확대를 해야만 이렇게 보이는 거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인데, 혈관 내피소의 당사슬이 심혈관 질환과 동맥 경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데 얘들이 있으면서 장벽 역할을 해가지고 찌꺼기가 달라붙지 못하도록 해서, 즉 센서 역할을 하고, 이것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가지고 보면 선모가 많은 것은 피찌꺼기든지 기름찌꺼기든지 적혈구든지 제갈 길을 가도록 내비게이션 역할을 정확하게 해줘요. 그런데 우리 몸에 찌꺼기가 많이 있지만 써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선모가 없으면. 그래서 여기에 혈관벽에 달라붙어 가지고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불룩하게 되면 다니던 것이 더 부딪혀 가지고 또 파괴도 되고 더 달라붙기도 하고 더 높아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 통로가 좁아지겠죠. 좁아지면 결국은 그 혈액을 밀어넣으려면 또 압력이 높아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이 당사슬이 제대로 있으면 동맥경화증이나 고지혈증 이런 것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그런 것이 방치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이 당사슬이, 선모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없어지는가를 봤더니, 패스트푸드를 먹으면 정상이었던 이 선모가 8시간 만에 이렇게 초토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제대로 된 영양을 먹어줬더니 8시간 내지 12시간 만에 다시 복구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 몸은 제대로 된 영양을 넣어주면 무너졌던, 파괴되었던 건강도 제대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혈액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혈액량은 성인이 4 내지 8리터. 그 다음에 혈장은 영양을 운반하고, 그 다음에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고, 혈소판은 지혈하는 데 도움을 주고, 백혈구는 감염 처리반, 이 나쁜 놈들을 처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혈액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단편적으로 이 죽상경화증을 보면 대략 이제 동맥경화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죽 모양이, 걸쭉한 죽 모양이기 때문에 죽 모양의 경화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상적으로는 혈관이 저렇게 편안하게 있다가 아까처럼 이제 이 이론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 선모의 기능인 줄은 몰라요. 그냥 어쨌든 이런 찌꺼기가 보인다. 그걸 고여가지고 점점 더 많이 고이면 이렇게 되고 통로가 좁아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혈전이나 기름 찌꺼기 이런 것들이 붙어서 더욱더 통로가 좁아지고, 그러면은 압력이 높아지고 그러다가 터지거나 막히거나 한다라는 이론이 이제 동맥경화증의 기본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혈전이나 기름 찌꺼기 같은 것들이 생기면 이렇게 제일 끄트머리에 저 혈관은 굉장히 파이프가 아주 통로가 똑같이 돼가지고 혈액이 잘 흐를 수 있는데, 그 옆에 것은 이제 찌꺼기가 끼어가지고 혈관이 늘어나고 혈관 안쪽의 내관은 통로는 좁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막히기도 하고. 근데 저런 것들을 뚫어보니 이렇게 돼 있더라. 이렇게 맑게 적혈구가 잘 통과돼야 돼. 자기네들이 이렇게 달라붙으면 안 되거든요. 잘 한 개씩 한 개씩 각각이 잘 돌아다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피찌꺼기가 생겼을 때 선모가 없으면 얘들이 피찌꺼기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센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렇게 이제 혈관에 달라붙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이제
통증이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진단하는 것이 이제 관상동맥 조영술이라 해가지고 조영제를 넣어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렇게 저렇게 잘 통과돼야 될 혈관이 이렇게 중간에 막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막혔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여러분들 션트 넣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한 개 넣었다, 두 개 넣었다, 뭐 세 개 넣었다 무슨 훈장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막혔을 때, 요렇게 막혔을 때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요것이 예를 들면 그 모나미 볼펜의 스프링 같은 그런 것들이 쫙 달라붙어 있는데 그 안에 와이어 같은 걸 넣어가지고 요렇게 넣어가지고 넣습니다. 요 막힌 혈관 사이에 넣어가지고 조심해야 되죠. 이게 뚫어지면 또 이제 찌꺼기 나오면은 갔다 가면은 이제 뭐 바로 가는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 넣어가지고는 풍선을 바람을 넣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부풀어 나죠. 그러면 요 철망 같은 거 요거는 놔두고 이제 풍선은 바람을 빼고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요것이 이제 한 개를 넣었다 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문제는 절대로 이걸 넣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에는 70%가 재발한다 그랬는데 나머지는 병원에 오기 전에 사망하셨거나 또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거나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장 혈관에 어떤 혈관에 들어있으면 이것을 찌꺼기가 생기는 것을 해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찌꺼기는 생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도 더 생기고 또 이제 그 원인을 해결 못했기 때문에 혈관에 가면서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2개 넣었다, 3개 넣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3개 넣었다 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아주 90% 위험하다. 근데도 나 3개 넣어도 괜찮아. 지금 당장은 괜찮죠.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위급한 것은 뭐냐 하면 꽈리 생겼다 이런 분들 들어보셨죠? 머리에, 뇌혈관에. 그 꽈리가 생겼다는 것이 요즘 꽈리 몰라요. 요즘 아이들은.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것 역시 왜 생기느냐? 염증으로 생기는 거예요. 염증. 염증이 생겨가지고 염증이 있는 것을 감지를 못하면 그대로 방치가 되고요. 그래서 이 머리에서 혈관이 터지게 되는데 이렇게 혈관이 원래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쭉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왜 천 오래 쓰면 이렇게 늘어나는 거 있죠. 낡으면 그것처럼 혈관이 염증이 심하면 낡아가지고 이렇게 혹처럼 생겼다가 이게 터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뇌동맥류가 터질 때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 있어요. 머리가 쪼개지는 것 같아요. 너무 머리가 아파요. 너가 이러면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그냥 그때 진통제 먹어 아무 소용도 없고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편두통으로 머리가 또 아파요. 어제 막 또 아파 이거 하고 이 뇌동맥류가 터질 때의 통증은요. 머리가 쪼개지는 것 같다면서 정말 아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특징적인 그래서 병원에 응급실 와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머리가 쪼개지는 것 같아요. 바로 그냥 이제 처리하러 들어갑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제 전에 같은 경우 요렇게 이렇게 클립으로 찍어가지고 이게 표가 더 못 가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 안에다 은 같은 것으로 이렇게 꽉 막아가지고 표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치료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잘 유지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근본적으로 혈관 염증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혈관이 이제 낡았다는 거죠. 그래서 뇌에서 혈액이 공급 안 되고 영양이나 산소가 공급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이제 혈관이 있으나 혈관 기능을 못 하죠. 그럼 결국은 이제 치매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위급한 부분이 어디냐 하면 복부입니다. 복부는 심장에서 대동맥이 내려오는 가장 큰 혈관이 복부하고 이 머리 쪽으로 가는 거는 크지 않아도 심각하지만 이 복부의 혈관이 가장 큰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압력도 가장 높고요. 복부 대동맥인데 저렇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역시 염증이나 여러 가지로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낡아 가지고 늘어지는 거예요. 늘어지면 이런 경우도 이제 배가 갑자기 너무 아팠어 이러면서 병원 오는데 이 동맥이 3층으로 돼 있어요. 두께가 3층으로 돼 있어 가지고 중요한 것은 또 그렇게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맨 안쪽에 막이 찢어져도 너무너무 아파요. 보통 우리가 뱃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통증은 그냥 위벽이 쓰리다는 건 알지만 장이나 대장이나 소장에 있는 일은 별로 통증을 못 느껴요. 근데 이 부분은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프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오면 사실 이 내막이 찢어져 있어요. 내막이 찢어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굉장히 위험한 게
탄탄하게 혈관이 탄력성이 있어가지고 그 높은 압력으로 저 발가락 끝까지 피를 보내주기 위해서 높은 압력으로 피를 보내고 있는데 그 압력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벽이 찢어졌으면. 그러면은 그 부분이 이제 마저 찢어지기 시작하면 바로 사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도 이제 인공혈관, 이것을 알게 되면 인공혈관이나 이런 것을 넣기도 하는데 손대기에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 오면은 또 이제 바로 중환자실로 가서 24시간 지켜보지만 방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동맥이 그렇게 압력이 높은 혈관이 그렇고 정맥은 마찬가지로 이제 정맥은 자체 내에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근육이 움직여주면서 근육이 풀어졌을 때는 혈액이 쑥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 근육이 아주 수축되면서 올라간 것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압력을 팍 준다든지 해서 이렇게 정맥혈은 발에 있는 것도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데 요즘 또 한 가지가 이게 뭐지? 하지정맥류 적어놓고도 제가 하지정맥류도 이 버스에 다니는데 보면은 치료한다고 광고가 많이 붙어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은 치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만 감춰줄 뿐이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다리가 말끔하던 다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혈관이 볼록볼록 튀어나오죠. 혈관이 낡아서 이런 거예요. 뭐로? 염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병원에 가면 여기를 이제 안에서 꼭꼭꼭꼭 찝어줘요. 그러면 우선에는 그쪽으로 혈액이 안 가지만 또 옆에 부분으로 또 생기는 거예요. 제 파트너는 100군데를 찝었대요. 그때는 이걸 모를 때니까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많이 붓고 다리가 너무너무 부어가지고 힘들고 해서 갔는데 그렇게 뭐 안 먹으니까 좀 있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제 붓고 하는 거죠. 정말로 이게 이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얘가 주변 신경을 또 누르니까. 혈액순환도 물론 안 되지만.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뿌리가 고장이 나서 염증이 생긴 거예요. 염증이 생겨서 어떤 분은 고혈압, 어떤 분은 뭐 두드러기, 어떤 사람은 전립선염 이렇게 나타날 뿐인데 사실은 이 원천적인 것을 해결해 줘야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건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 여기에서 혈압은 약을 먹어서 낮춰주고 두드러기는 약을 써가지고 쏙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되니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항상 다시 생기는 거예요. 두드러기 뭐 다시 나도 뭐 가려운 거 긁으면 내지만 혈관 문제 내는 것들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의사들도 미국에 자마지라는 저널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이 의사들이 현대 의사들이 하는 일은 뭐냐?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서 물이 철철 새고 있는데 의사와 간호사는 바닥만 닦고 있는 형국이라고 본인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약을 쓰지만 이 약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이제 의사들도 아니까 이런 얘기를 쓰는 거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이 얼마나 해독 작용을 하는지, 해독이 간의 해독이 아니고 해로운 작용, 약이 얼마나 이 강도인지 보면 이 모든 항생제,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약들이 이런 영양소를 빼앗아 가더라 강도다, 영양소 강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설명서를 보면 한 가지 적응증 있는 반면에 앞뒤 페이지 전체 부작용, 그것이 부작용이 왜 생기느냐,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혈압 약물에 이제 제가 오늘 고혈압을 말씀을 드리니까 고혈압 약물 기전에 다른 부작용 예를 보면 이게 전부 다 지금 AC라든지 AC 전환이라든지 레닌이라든지 안지오텐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혈압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제 혈압이 높으니까 그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지를 못하고 이런 일을 전부 다 못하게 억제하는 거예요. 억제하고 차단하고 이것은 우리 몸에 더 심각한 문제를 다른 부분에 생겨요. 그런데 우선 180이던 것이 120이 됐으니까 혈압 치료를 잘한다라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정상적인 기전을 할 수가 없는데도 우선 수치가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억제해주고 차단해주고 안 되면 물을 밖으로 빼내주고 이뇨제, 그 다음에 칼슘 차단, 채널 차단제 이런 것들은 심장을 살살 뛰게 하는 거예요. 세게 적절히 뛰어가지고 발끝까지 머리끝까지 혈액이 가야 되는데 살살 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면서 오히려 이제 이런 부작용들이 생긴다. 약을 줄 때는 이야기합니다. 입이 마를 수 있습니다. 뭐 어떨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또 그 약을 먹어야 된다는데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제 환자들은 약을 가져가죠. 그래서 앞에서 그렇게 쭉 나열했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안이 이 클린이라는 것을 이 의사가 알레한드로 융거라는 사람이 클린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물론 그분은 이걸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닌데 이제 우리 이 메나테크에서 75만 명의 논문을 썼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8가지 영양소를 잘 먹어줬을 때 이 선모가 만들어지고, 선모가 그런 염증 증상을 다 캐치해서 해결해 준다,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준다는 것을 밝혀냈죠. 거기에 들어가는 이 제품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독소를 염증이 있다든지 독소가 있다는 것이 그것을 다 비워주면서 영양을 충분히 채워줘서 그걸 비워주면 내 몸이 원래 가진 자연 치유력을 정상화시켜주는 것이 클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무리 좋은 영양소가 있어도 이 글리코 영양소가 없으면 이런 것들은 잠시 내 몸에, 선모가 하나도 없으면 그냥 죽기 때문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100년 된 산삼을 먹어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그 본래의 기능을 전체 다 흡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배설시키는 거죠.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가 없으면 생명의 내비게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모를 만드는 핵심적인 원료가 엠브로토즈 라이프입니다. 이 엠브로토즈 라이프라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엠브로토즈 라이프라는 것은 선모 만드는, 이전에 엠브로토즈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어드밴스드 엠브로토즈 있었는데, 그것은 선모를 만드는 기능도 잘 했지만 이제는 선모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미생물의 먹이도 되고, 그 다음에 식물 호르몬 원료도 되고, 악성물질이나 중금속이나 방사능을 밖으로 뽑아내는 기능까지 더 확장이 된 아주 특별한 제품인데, 이것이 그 선모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엠브로토즈 라이프는 세포대와 인지, 면역, 소화기능 등의 탁월한 효과로 모든 사람이 먹어야 된다, 모든 세포 있는 동물은 다 먹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클린을 하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면 부담을 느끼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그 효과도 모르는데 뭐 그렇게 뭐 돈을 많이 써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선에는 먼저 좀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TLP라는 건데, TLP라는 컨텐츠 안에 보면 럭키박스라는 게 있어요. 럭키박스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안에 럭키박스 중에 세포를 똑똑하게 하는 스마트 셀 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요 4가지가 들어있는데, 요 4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세포가 똑똑하다는 것은 면역을 균형 있게 회복하는 것인데, 이런 질병들이 다 면역과 관련되는 거죠. 첫 번째 메나시라는 것이 있는데, 점막 면역과 1차 면역을 방어하는 데는 정말 메나시만한 것이 없습니다. 비타민C와 다양한 허브, 천년의 물질로서 만들어져 가지고 눈이라든지 입이라든지 우리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모든 점막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메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GI 프로발란스, 위장관의 밸런스를 프로답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소를 흡수하고 소화하고 만드는데, 제대로 기능을 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이 유산균인데, 내 몸에 유익균과 유산균의 밸런스를 맞춰준다는 거죠. 500억 마리가 있고 85억 마리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 정도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유산균이 있지만 이런 유산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차 면역과 장면역이 우리 몸 전체의 면역을 관장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오메가3 with 비타민 D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혈관이나 뇌나 눈이나의 건강을 아주 최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오메가3와 또 거기에 비타민 D인데요. 혈액순환이 제대로 잘 되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줬을 때 우리 몸은 영양과 산소를 충분히 구석구석이 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비타민 오메가3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다가 이게 만들어진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타의 비교를 불허합니다. 제가 생선을 원래 못 먹기 때문에 절대로 이걸 못 먹었는데, 요즘은 이걸 아무 생각 없이 먹어도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트림을 해도 비린내가 전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샘플로 아마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먹여주셔도 금방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OSP인데,
여기에는 이 75만 명의 논문을 쓴 4가지 식품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선물을 만드는 엠브로토즈, 그 다음에 우리 몸에 필요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소화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찌꺼기가 나오죠. 그런 찌꺼기들을 제대로 배설해낼 수 있는, 중화시킬 수 있는 항산화제, 엠브로토스 AO,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모든 명령 체계를 전달하는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식품 플러스, 그 다음에 그러한 모든 기능을 제대로 잘 되게 할 수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는 카탈리스트, 이 4가지가 저 한 포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요 4가지 식품이 들어있는 스마트셀을 드시면 여러분들의 면역, 여러분들의 세포를 똑똑하게 만들어서 아주 면역을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접근하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클린이 부담스럽다면 이쪽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여러분들께서도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올리지 않았는데, 이거 올리면 우리 우 국장님께서 잘린다고 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올리진 않았는데, 왜 이원임 사장님이 주신 그 뇌혈관 숨골 바로 옆이라 가지고 병원에서도 손도 못 쓰는 그 일이 제품을 드시고 완벽하게 좋아지셨잖아요. 의사도 깜짝 놀래는. 이번에 제가 케어했는 또 고객 중에서는 한 분이 본인은 몰랐대요. 본인이 피가 보통 여자는 헤모글로빈이 낮으면 10에서 12 정도 돼야 되거든요. 6이에요, 6. 근데 본인은 모르고 지낸 거예요. 이제 검진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당뇨는 당화 혈색소가 9까지 올라가요. 전혀 모르고 지낸 거예요, 이분은. 얼굴은 늘 제가 볼 때 창백했지만 본인은 몰랐는데 병원에 가니까 당장에 수혈을 하자 그랬거든요. 그 정도 되면 음식이나 약으로 금방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수혈을 하자 그랬는데 그때에 우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클린을 하고 있는데 지금 1달 반 정도 됐는데 헤모글로빈은 지극히 정상으로 됐고요. 한 달쯤 더 있다가 당화혈색소를 검사할 건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는 좀 그래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해서 좋은 거 먹고 있어요 이러니까 의사 들은 척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뭐 듣든 안 듣든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놀랐어요. 6에서 어떻게 12로 정상으로 가는지. 정말 병원에서는 수혈을 하면요 그때뿐이에요. 한 병을 수혈하면 0.5에서 0.7 정도가 상승을 했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다시 내려가요. 왜냐하면 그 혈액이 떨어지는 원인을 발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4병, 5병을 줘도 4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3이나 2쯤 올라갔다 조금 있으면 또 떨어지거든요. 근데 수혈하는 것은 또 후유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병을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되시지만 한번 이렇게 알아보시고 이렇게 좋은 식품으로 단순히 우리는 먹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먹어주고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주변도 건강하게 해드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